기억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네. 분노라고 하는 거, 분노는 제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만든 거다 자기가, 그죠? 그래요? 언니 그걸 필요로 이제 써야 되겠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 목적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 또는 뭐 여기서는 이제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도 그 목적을 중심에 놓고 보면 그게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를 내고 하는 이런 행위들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살다 보면 화 많이 내고 살잖아요. 특히 어떤 경우에 화를 많이 내느냐 하면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 있으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 그 관계는 항상 힘이 역전되기도 하거든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부모가 힘이 세지기도 하고 아이가 힘이 세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힘의 관계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힘의 약한 쪽에서는 화를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안에서 쌓이면 다른 데 가서 분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화를 내는 걸 경우를 이렇게 따져보면 속에서 부글부글하거나 뭐 가끔씩 이제 짜증으로 나타나거나 하는데 내가 짜증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 데서 나가서 다 짜증을 부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푸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푸는 행위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깔려 있다는 것. 그렇죠? 그런 거죠.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도 이전 보통 갖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화를 좀 덜 내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면 뭐 집에서 부부관계에서 제가 집에서 부인한테 화를 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화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서 일종의 힘의 그 우열을 상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죠.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냈을 때 내가 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완성의 요지 내지는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일주일 동안 조금씩 생각해 보시가 아닐까. 생각을 안 해보셨나?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던데요? 왜요? 왜냐면 저는 엄마가 어른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힘이 있는 어른이고 어머니는 점점점 약해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케어를 많이 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엄마한테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죠. 웬만하면 저도 안 하는데 불이 날 정도로 이걸 뭘 다 태워버려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내가 힘이 더 세니까 엄마한테 이런 거 전혀 없고 무서운 거예요. 엄마도 늙어가시는 게 무섭고 저도 이런 상황들이 무섭고 두렵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엄마 도대체 이걸 켜놓고 몇 시간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나 너랑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거의 한 1, 2년 전쯤에 한번 뭐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산에 가신 거예요. 죽고 돌아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엄마한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내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를 내고 욕은 욕대로 먹고 뭐요 이거. 우리가 보통 감정이 생겨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이 생겨나는 게 왜 생겨나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근데 쌤 그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앞으로도 나는 화를 낼 거야. 소리 지를 거야. 그리고 엄마도 불만이 있으면 소리 질러. 그리고 그걸로 우린 끝이야.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고 이 관계 하나도 변하지 않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끙끙 앓다가 내가 막 마음 화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병이 나면 엄마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얘기할 거 있으면 나한테 해. 우리가 뭐 남편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둘이서 하자고. 그리고 나도 엄마한테 할 거야. 물론 줄이려고는 하겠지만 나도 할 거야. 합시다. 그리고 이제 끝이야.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엄마는 내 엄마고 난 엄마 딸이고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물을 다 열심히 닦고 있었더니 낙지살만 왔다 이래가지고 확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까 분명히 막 그 열불나게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탁 그렇게 집어넣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모든 그것만이 것들을 이 사람 그 식대로 대입해서 풀어놓으면 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죠. 충분할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다른 적용이 거는 안 잘 되나? 모르겠는데 엄마가 너랑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에서는 그런 어떤 힘의 그걸 느꼈을 것 같기는 해요. 엄마는 아니요, 엄마, 그러니까 이 외갓집을 내가 이런 보니까 존재는. 누구한테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이니까 그런 걸 아니까 안 했었는데 아니 문 열고 나왔는데 연기 때문에 엄마가 저기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75세가 넘으면은 이렇게 이거를 화재 경보기를 달아주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좋은 소리가 아니라 막 끼릭끼릭끼리 이상한 싼 거를 썼기 때문에 막 그런 소리가 나서 와 그때 정말 무서웠었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무슨 부분이에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이제 예. 했던 거죠. 화를 내는 거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 사람의 표현대로라면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그 두려운 환경에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어떤 반복되지 않고 싶다. 않게 그런 그게 어느 쪽에 깔려 있는 목적이다.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이든 목적은 분명히 있었을 네. 거예요. 있는데 그게 화를 낸 사람이 어떤 강압적인 본인의 힘의 과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건 것 같은데 근데 화를 내지 말아야 하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 안에 화가 뭐 이렇게 차 있을 때 그건 어떤 형식으로도 풀려져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당장 뭐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는 활동을 통해서 그걸 풀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밖으로 표출이 되느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볼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화낸다고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두려움을 자기가 화나는 그걸 안에 눌러놓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해결책이 아닌 거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경각심을 이제 애들이나 애기나 어른이나 소리를 팍 줘가지고 충격요법으로 걔가 기억해서 네.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또 다시 또 실수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 보안 장치를 다른 걸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나 애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환해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막 웃고 넘어가고 막 이랬는데 근데 대단하시네요. 뭐가요? 그냥 지금 그걸 계속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가 일단 남편이 없으면 생각하게 돼요. 네.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두려움도 있지만 계속 엄마와 같이 지낸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고화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내는 짜증이라고 하는 게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화 안 내시죠? 아니 부글부글 할 때가 너무 많죠 지금.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표출하진 않죠. 아니 뭐 표출하든 안 하든 간에 내 마음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꼴보기 싫어 삼촌 너무 많아. 진짜 뜯어놓고 싶죠.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이건 레알인데? 물을 끌어오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그게 거죠.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네. 아들들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 뭐 화낸다고 해서 부글부글 맞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맞아. 거니까 내가 화를 내거나 이런 그런 사건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과연 내가 저 사람에게 화내는 대상에게 요구해서 바뀌게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네. 상황은 변하지 않죠. 네. 그리고 이게 뭐 과제 분리라는 그 항목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소를 뭐 움직이도록 추동은 할 수 있어요. 격려를 하고 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격려해주고 그 조건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의논 상대가 되어주고 어려움 같은 게 있을 때 와서 털어놓고 그런 그 상대는 되어줄 수 있는데 어떤 걸 진짜 해야 되는 걸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절대로 뭐 시켜서 그걸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는데 그 변할 수 있는 힘은 자기가 변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방향을 뭐 이렇게 던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요. 억지로 변하게 되면 그건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변하게 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뭐 성공적인 그런 뭐 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애들 키우는 경우에 계속 승부이 생각. 예,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한테 와서 자기 힘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답을 이렇게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답을 제시해 줘 버리면 그 다음에 절대 안 합니다. 화내면 또 안 하고 네. 화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 아이들이 부모가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부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구나 이게 돼야지 그 부모한테 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 줘 버리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과제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나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이렇게 나누어 줘야 자기도 그렇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서로 간에
부분도 나중에 좀 저희 나이 또래는 다 부모님이 80대, 90대이기 맞아요. 때문에 남편 있고 없고 간에 부모님 문제는 안타깝고 화나요. 네. 안타깝고 네. 진짜 안타깝고. 네. 그런 건데 우리가 화나는 사람 있으면 피하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화냈을 때는 그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애들한테 애들이 제일 많이 화내는 게 애들이잖아요. 외국인들한테 화 안 내잖아요. 나름 자기들한테는 하지. 그래서 가족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네, 가족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바뀐 게 나무 뭐냐면 피하는데 진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없고. 안 봐도 되는 관계가 아니니까. 말씀하세요. 최근에 이제 막내한테 특히 이제 화를 막 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얘가 엄마 이렇게 화 안 내고 그냥 부러운 말로 할 수 있지 않아? 근데 그 말 딱 하는데 어머나. 속을 딱 썩을 이제 문제 맨날 등교시키니까 근데 상대니까 맞아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데 진짜 화낼 이유 근데 나는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소리부터 이제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화 안 내고 얘기 되지 않아? 그냥 부럽게 얘기해줘. 그래서 알았어. 그다음부터 내가 화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맞아. 네,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 이게 아니라 그냥 늘상 하던 패턴대로 그냥 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화안 내니까 화가 안 나요. 그냥 좋은 일.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낼 일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치. 화를 내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말 맞다나 얘가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지시를 안 따른 거야. 그대로 안 한 그거를 근데 참고 넘어가도 되게 큰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안 했지라고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낸 거지.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뼈가 짱이다. 소리로서 얘를 그렇게 하라고 내가 말로써 지키라고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소리 낸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야. 사실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틀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세대들 같은 나이가 조금 이제 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알려주고 지시하고 뭐 이렇게 길을 제시해주면 그런 것에 따르는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겹쳐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물러나서 바라보면 훨씬 더 스스로 힘들지 않고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사는 거는 아이들 앞으로 살아가는 거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 아이들 몫이거든요.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고 오히려 걔들이 이렇게 어른의 영향이 조금 줄어들면 자기들의 영향을 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겠죠. 잘못하면 또 이게 방임과 이 규제라고 하는 두 이 극단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애들 친구도 보니까 얘기를 이제 듣나 봐요. 저한테도 전해주는 게 뭐냐면 애는 뭐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자유롭해졌는데 그 친구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딱 지시를 내린대요. 그대로만 따라가기. 그러면 말을 못한대. 근데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얘기했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니까 그게 다 따라가고 걔가 하고 싶은 걸 뭔데 다 준비하라고 해서 조금씩 항상 나중에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좋은 여건이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 못한다고 다 아예 안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제 이야기에서 넘어갑시다. 네. 이 부분 이 책으로 49페이지인데 저번에 읽었던 부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 삶. 제목이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제목을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정도 의미입니다.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읽으시면 할까요? 내가 자 어디가
철학자 긴것 허무주의자 같다는 거지. 같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요컨대 선생님은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정 따위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요. 하지만 보세요, 선생님. 감정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인간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론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있기에 희로애락에 흔들리기에 인간이란 말입니다. 만약 감정을 부정한다면 인간은 불완전한 기계에 불과해요.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철학자들. 그러니까 뒷배지는 짧은 줄 알고 제가 바로 봤거든요. 철학가답게 해주세요. 나는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세. 누구나 감정은 있어. 당연하지. 하지만 만약 인간은 감정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그 의견은 결코 수용할 수 없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세. 그리고 인간은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또한 과거에도 지배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아들러 심리학은 허무주의와 대치되는 사상이자 철학이라네. 감정에 지배받는다, 과거에 지배받는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다 똑같은 패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사람은 움직여갈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예.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과거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가령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한 사람이 있다고 하세. 이는 사계절 내내 18도를 유지하는 우물물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이지. 하지만 그것을 차갑게 느끼느냐 뜨겁게 느끼느냐는 지금의 그리고 주관적인 사실이라네.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상태가 정해지는 거지. 문제는 무엇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네. 시계침을 되돌릴 수 없어. 만약 자네가 원인론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과거의 음해인 채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을 걸세. 그렇죠.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괴로운 거라고요. 괴로운 데서 끝나지 않네. 과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유효한 수단도 써보지 못한 채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나를 둘러싼 세계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다가 결국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겠지. 트라우마 이론으로 대표되는 프로이드의 원인론은 형태만 다른 결정론이자 허무주의의 입구일세. 자네는 그런 가치관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야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과거의 힘은 그만큼 세다고요. 가능성을 생각하게.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원인론에 근거한 가치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자연이 목적론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 어디까지나 인간은 변할 수 있다를 전제로 생각하자는 말씀입니까? 물론일세.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인간을 기계처럼 바라보는 것은 프로이트의 원인론임을 이해하기 바라네. 여기 뭐 자유의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과거, 현재 뭐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고 물리적 사건이고 물리적 사실들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사실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석한 주관적인 사실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는데 과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 여기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가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사람마다 사실들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들, 겪었던 사실들 자체도 다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현재의 성격이 형성됐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아들러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들러라는 사람은 미래 또는 목적 이런 거에 훨씬 더 강점이 주어진, 강조점이 주어진 그런 일종의 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자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한 형태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보면 미래는 과거의 해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요거랑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과거의 열등감과 결핍을 어떻게 해소하고 무엇을 실행해 옮길까 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또 현재와 미래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래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의지로 만들어 가야 될 영역이잖아요. 그죠? 만들어 가야 될 영역이니까 그 만들어 갈 영역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이 되는 거고 또 소환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느끼는 열등감의 요소를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기 현재 상태와 자기가 말하는 미래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갭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갭 자체가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이 미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열등감이 난 어떤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내 의지가 개입된 미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미래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그 과거의 해석된 기억 속에서 열등감이었던 요소에 의해서 미래가 설정이 되는 거죠. 목적이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나 미래는 우리의 해석 속에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해석하는 그것도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경우에 그 열등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좀 더 힘있게 해주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죠. 사람들은 열등감이라고 불리우는 부족한 부분, 결여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라집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쓸 거 아닙니까? 다 가만히 있어도 다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의욕이 죄송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들러가 생각하기에 그런 어떤 열등감에 대한 생각들이 생겨나는 게 애가 태어나서 한 4살쯤 되는 초기에 저 형태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생활 태도라고 하는 생활 양식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4살쯤 된다는, 서양에서 4살이니까 그죠? 10살이라고 안 했어요? 이 책은 10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은 원래 4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그러나? 여기서 10살이고 아들은 4살이고 뭐예요? 이 양반이 좀 착각을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4살이라고 아들러는 다른 저술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살? 그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10살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환경들,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에너지, 태어난 사람들에 따라서 애에 따라서 좀 힘이 센 애들도 있고 그죠? 또 좀 자기 몸이 좀 약한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질 때에도 강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아이는 그 기간 4살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판단에 감정에 대고 뭐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가면서 자기의 인격과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 가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인간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거기에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0살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지 과정이 발달하는 과정과 연결시키면 자기의 인격 내지는 자기의 자아성이 확립되는 게 우리 지금 보면 거의 사춘기 초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 굉장히 그 단단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는 그 과정들이 아들러에 따르면 4세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4세의 그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조금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생활 유형이라고 표현하고 라이프 스타일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어쩌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요소가 뭐냐면 보십시오. 요 일종의 생활 양식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신념 체계입니다. 믿음 체계인데 그 믿음 체계를 만드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냐면 자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게 지금 4살 때 이루어지는 그거라고 그러니까 애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경우에는 자기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좀 더 자존감이 높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애가 또 뭐 첫째로 태어나거나 둘째로 태어나거나 이것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좀 일종의 어떤 포만감, 감정상의 포만감 이런 걸 느끼는 거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힘을 써야 획득이 되는 그런 형태로 성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무렵, 4세 무렵에 자기가 자기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인 형태가 갖춰진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 예를 들어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굉장히 귀한 애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4살 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이미지도 요 정도 시기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좀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엄마는 나한테 맨날 야단만 치는 사람이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미지도 일종의 해석된 그거죠. 그대로 미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자기한테 주는 거에 따라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밥 먹는 상황, 과자를 얻게 되는 상황, 이런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태도들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강하게 이야기하면 삶의 목표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닐 거고요. 기본적으로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라고 하는 게 사실 목적. 그러니까 아들러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동인이 과거의 기억이나 유전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큰 틀에 의해서 그 틀에서 그 목적을 형성하는 그 패턴이 정해진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생활 양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사람은 4가지로 나뉘는데 그 4가지로 나뉘는데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사회적 관심이라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저 사회적 관심에 들어가고요.
전체, 가족이면 가족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죠? 자기만이 아니고 가족 전체를 생각하고, 뭐 할머니와 할아버지 있으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입장을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걸 가질 수 있죠. 그런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활동 수준이라는 부분인데, 활동 수준은 그야말로 자기 몸에서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목표를 찾아서 나가는 힘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형성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자기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사람 유형도 있고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정립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요 활동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배려심, 이런 것들이 아주 낮고 안에서 막 에너지가 넘쳐나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형태를 지배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빨아들이는 형태의 사람이 되고요. 자기만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들. 이게 그 4살까지 커오면서 애를 너무 굉장히 심하게 통제를 하면 저런 유형으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또 관심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능력,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기생형이라는 형태인데, 사회적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자기의 활동 수준, 이게 낮은 사람이 있다면, 뭐 육체적으로 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 그죠? 뭐 장이 약하다거나 뭐 아토피를 앓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데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다른 사람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이런 경우에는 그 양육 태도가 꽤 과잉 보호하는 형태로 양육을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회피형, 굉장히 물러나는 형태인데, 이게 길을 자꾸 꺾으면 회피형으로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가 소극적이 되고 또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뭔가를 시도하는 것 같은 것도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자기의 그 안 좋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나를 뭐 공부를 제대로 시켜줬으면 내가 이 모양 꼴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 생각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제일 좋은 그 양육의 상태는 그 생활 양식의 상태는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높고 이 활동 수준도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를 굳건히 세우는 힘도 강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배려하고 양보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뭐 추진하고 하면서 전체의 이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생활 스타일이, 생활 양식 자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렇게 애 낳아서 키우기 전에 좀 알았으면 이제 다 키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런 유형들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과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자기가 가진 저 유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저거는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목적지향적 그 상태 어떻게 보면 이런 대부분의 세 가지 유형은 저 안에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컴플렉스로 이렇게 변질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이런 것들이 없는 그 관심과 활동 수준이 높은 형태라고 하는 그 상태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훨씬 살아가는 나중의 삶, 이후의 삶들이 훨씬 더 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책에 읽다 보면 아들러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열등감이라는 요소, 그것도 설명하는 김에 좀 하고 갑시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인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없을 수 없고 또 저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두 개 다 높은 사람들마저도 저게 있죠. 열등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갖고 있고, 근데 인간의 삶 자체가 저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애가 태어나서 꼬물락꼬물락 기지도 못할 때 막 이렇게 기르려고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열등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움직이고 있는데 지는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알까, 애기가 그걸 아냐고.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듣고 있어요, 애기들.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은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완전한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죠. 만들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양육 시기가 길잖아요,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동물들로 낳아놓고 며칠이면 뛰어다니고 부모한테 그냥 벗어나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양육이 필요합니다. 손이 저한테 와요. 양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기도 그렇지만 어른도 그렇지만 그렇지 항상 열등감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열등감은 절대로 모든 열등감이 다 컴플렉스로 가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컴플렉스로 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나죠. 자기 안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이 아들러는 열등감을 극복한 상태를 우월화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은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인간상, 그게 이렇게 되고 나면 또 위에 뭐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형태고요. 이 열등감과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아들러가 하고 있는데, 기관 열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러가 안과의사였거든요, 초기에. 안과의사였는데, 자기한테 찾아온 환자들 중에 눈이 굉장히 안 좋은 환자들이 꽤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눈이 안 좋다는 거는 굉장히 열등성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이 눈이 안 좋으니까 청각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한 거예요. 촉각도 예민하고. 그러니까 청각이 하는 기능을 다른 감각기관들이 대체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변환이 되거나, 또 이런 경우들, 애가 태어났을 때 심장이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알고 그걸 조심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열등성인데 이 운동이나 아니면 뭐 온갖 뭐 약을 먹거나 뭐 영양을 좋게 하거나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튼튼한 심장을 가진 사람 성장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 갓난아기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든 열등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근데 그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그 열등감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 시각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도 그런 그 현상들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관의 어떤 열등함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도태가 되는 거죠.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생존을 위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결실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쭉 보면서 아들러가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쓴 용어 자체가 기관 열등성입니다. 저기서부터 이제 아들러의 열등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들러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한 사람이 아들러라고 하는 것 그거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박태환도 기관지 처신인가 그것 때문에 시작한 수용이 세계적으로 그럼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아들러 자신도 그 자기 경험에서 온 부분도 있습니다. 아들러가 어릴 때 그룹병이라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약간 그 힘을 못 쓰고 이렇게 꼬이는 그런 형태로 뭐 다른 애들 다 걸어 다닐 때까지 못 걸어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뭐 이런 걸 해서 나중에는 뭐 큰 문제 없는 상태에 도달을 했으니까 자기 경험도 아마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등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질국에 빠뜨리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 오히려 그걸 잘 열등감을 잘 이용하면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정신적인 상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선생님 쉬셨다 하시죠? 벌써요? 네.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들러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그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두 분이 네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에 관해 얘기해보죠. 제 친구 중에 성격이 밝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Y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입니다. 반면에 저는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고 비뚤어진 데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아들러의 목적론에 근거하여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렇다네. 나도 자네도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Y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Y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라면 어려운 소원일 테지. 하! 드디어 지론을 처리하시는 겁니까? 싸워라! 그게 아닐세. 자네는 아직 아들러 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아들러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일세. 아들러 심리학만 이해하면 저도 Y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리 서두르냐. 변화는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하는 것이라네. 나
남이 던져준 답은 어차피 대증 요법에 불과해. 아무런 가치도 없지.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직접 쓴 책은 한 권도 남기지 않았지. 아테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과 노상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벌였을 뿐. 그의 철학을 저작이라는 형태로 후세에 남긴 사람은 제자인 플라톤이었어. 마찬가지로 아들러도 저술 활동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네. 대신 그이는 카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작은 토론 모임에서 의견 나누기를 즐기던 인물이었지. 결코 팔걸이 의자에 붙어 앉아 책만 파던 지식인은 아니었단 말일세. 소크라테스도 아들러도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자네가 안고 있는 여러 의미는 모두 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해소될 걸세. 그리고 자네는 변하게 될 거야. 내가 한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네 스스로 말이지. 나는 대화를 통해 답을 찾는 그 귀중한 과정을 자네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나 아들러가 나눈 것 같은 대화를 우리 둘이서 재현한다는 거군요. 이 작은 서재에서. 불만인가? 그만이라뇨. 바라던 바입니다. 선생님이 지론을 철회할 때까지 아니면 제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와, 열연이다. 철학기가 있어. 청년이 아주. 여기도 조금 오류가 있는데 아들러는 저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들러의 저작들을 보면 자기가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영역들을 그대로 녹여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들러의 심리학이 개인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개인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인의 용어가 아니고 전체다. 인간은 분리할 수 없다. 인간의 정신도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도 전체 집단과 분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인디비주얼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한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심리학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요소이긴 한데 우리 보통 보면 서양은 자기 중심적, 개인 중심적인 이런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사유에 따르면 인간이 수양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활동들은 사람으로서 또는 뭐 왕은 왕으로서 신하는 신하로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공부를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양에서 보면 성인이라고 하는 모델, 그 성인이라는 모델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 완전한이라는 의미는 전지전능함의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왕, 제대로 된 부모, 그게 이제 일종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적 사유에서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는 사유가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었는데 서양은 그런 요소는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요소로 자기가 부여받은 그걸 발휘해 나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발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뭐 지덕체를 완비한 사람, 그러니까 서양 고대는 뭐 시민상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중세로 넘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이 아니라 종교적 어떤 세계관 속에서 성경에 제시된 어떤 그대로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성직자들이 요청하는 그 삶을 살거나 아니면 뭐 물려받은 자신의 자리 직위에 따라서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대장장이 일 배워서 그 뛰어난 대장장이가 되는 것 이런 형태로 그걸 유지해 가다가 이 건대에 들어서게 되면 그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그 체계도 깨지고요. 그 다음에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어떤 인간상, 그러니까 도달해야 될 인간상 이런 것도 깨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깨지는 시기가 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 목적성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저번에 니체에게서 말씀드렸듯이 니체라는 인간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한 사람인데 그런 것에서 반응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들러에게도 드러나죠. 아들러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삶을 서양의 그 고전적인 틀 안에 들어있는 자기한테 부여된 그것들을 최대한으로 확장하는 이런 인간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아들러 이론의 그 가장 밑바탕에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기 정립되는 존재, 그리고 사회에, 그러니까 내가 속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인간, 이런 인간이 그야말로 아까 가장 좋은 인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사회적 유용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아들러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그 목적이 사라진 허무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도달할 수 있는 해결책 내지는 답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니체식으로 가거나 또는 이 사회적 집단 안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자기를 정립하는 그것. 그러니까 뭐 니체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방향은 극단적이죠. 다르죠. 그렇죠? 자기 힘을 끊임없이 고양시키는 그런 존재 같은 경우 그게 목적이 되지만 완성된 인간은 그 개념 속에는 완성된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언제나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고난을 극복하고 하면서 거기에 힘을 얻는 인간은 존재하지만 동양식으로 완성된 인간이라는 개념은 없죠. 동양은 끊임없이 완성된 인간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이 있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아들러 속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가 정립되는 아까 자기의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 속에서 이미지 설정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설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러에게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니체가 가졌던 생각을 굉장히 발전적으로 만들어낸 사유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오늘 계속 깁니다. 그런가요? 농담이세요. 와인 다 드셨어요? 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가세요? 빨개요? 네. 많이 마시는 건? 원래 그래? 미저 씨 하나도 안 주고 다 드신 거 아니에요? 이대로 좋습니다. 예. 이대로 좋습니까? 봅시다. 두 분 읽으시죠. 네. 왜?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분도 같이 하고 싶을 때. 저랑 읽으시죠. 아니 나 이거 편하게 해줄래. 빨리 하세요. 언니 그래도 돼요? 제발.
철학자를 하시죠? 네네네네. 당신은 이대로 좋습니까? 철학자. 네네. 그러면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지. 자네는 Y처럼 더 밝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군. 하지만 선생님은 어려운 소원이라고 일축하셨죠. 뭐 그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물어본 것 뿐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압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간단합니다. 성격의 차이, 더 자세히 말하면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랍에서 어디 갔어? 그냥 허만 하신대요? 예를 들어 요새 말하면 헐. 자, 레디 큐.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책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서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이른바 지식을 쌓는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의 양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을 얻으면 자신이 달라진 것 같은 기분에 빠집니다. 하지만 선생님, 안타깝게도 아무리 지식을 쌓은들 그 토대가 되는 기질이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토대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으면 어떤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쌓인 지식은 단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원래의 나로 돌아와 있다고요. 아들러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들러에 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제 성격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쌓이다가 결국엔 무너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묻지. 자네는 왜 Y처럼 되고 싶은 거지? Y든 혹은 다른 누군가든 자네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 그 목적은 뭘까? 또 목적에 관한 얘기입니까? 캄담. 되게 이렇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Y를 좋아한다고요. 그 친구처럼 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친구처럼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 말은 자네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그러군. 무슨요? 자네는 지금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네. 왜냐하면 자네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지. Y처럼 되고 싶어서 지금의 자신을 버리려고 하네. 아닌가? 네, 맞아요. 인정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싫어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의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 강의를 들으며 실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이 못 견디게 싫습니다. 상관없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으니까. 선생님은 어떤데요?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나이는 받아들이고 있네. 이런 나라는 것을요? 아무리 Y처럼 되고 싶어도 Y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네. 알겠나? 자네는 Y가 아니야. 자네는 자네로 살면 되는 걸세. 하지만 이대로의 자네로 살아도 괜찮은가 하면 그렇진 않네.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대로 괜찮을 리가 없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하네. 뼈 아픈 말이지만 확실히 그래요. 이대로의 제가 좋을 리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아들러가 했던 말을 인용해보지.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마음. 맞습니다.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자네가 Y나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주어졌는가에만 주목하기 때문일세. 그러지 말고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하게라. 역시 납득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러 심리학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게 많거든요.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이용의 심리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게 주어졌는지를 주목할 게 아니라 과거. 그게 과거죠. 기억도 그렇고 사실도 그렇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별명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다양하게 그 이론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많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용의 심리학, 목적의 심리학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좀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아니요, 이렇게 두 분이 하셔야죠. 그래요, 됩니까? 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그것은 무리예요. 아니, 더 세게 가. 아니요, 그것은 무리예요. 이 구절 제목 보십시오. 나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렇죠? 이야. 다시 읽어주십시오. 아니요, 그것은 무리예요. 왜 물인가? 연기하셨어. 왜 무리인가? 유복하고 마음씨 고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성격이 포악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계는 평등하지 않으며 지금도 인종이나 국적, 민족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해요. 선생님의 말씀은 현실을 무시한 탁산 공론에 불과하다고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자네지.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착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는가? 우리는 교환이 가능한 기회가 아닐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환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이야. 저한테는 교환이나 고쳐나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선생님은 핵심이 되는 부분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행은 존재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인정하세요. 절대 인정할 수 없네. 어째서요? 자네는 지금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네. 삶이 힘들게 느껴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하지만 자네가 불행한 것은 자네 손으로 불행한 상태를 선택했기 때문일세. 불행의 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불행한 상태를 제 손으로 선택했다고요? 그 말을 저더러 믿으라고요? 그리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야.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말이지. 자네는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자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 일반인에게는 소크라테스의 역설로 잘 알려진 명제네만. 악을 원하는 사람이야 산처럼 많지 않나요? 강도와 살인범은 물론 부정을 일삼는 정치가와 공무원도 그렇고요. 오히려 악을 원하지 않는 청렴결벽한 선인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명히 행위로서의 악은 숱하게 존재하네. 하지만 어떤 범죄자든 순수하게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네. 모든 범죄자들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만한 내적인 마땅한 이유가 있지. 가령 금전에 얽힌 원한 문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세요. 이것도 당사자에게는 마땅한 이유이자 선의 수행이라네. 물론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선이지만.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요? 그리스어로 선을 뜻하는 아가톤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의미 외에도 덕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네. 반면 악을 뜻하는 카콘이라는 단어에는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세계는 부정이나 범죄 등 각종 악행이 만연해 있지. 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악, 즉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자네는 인생의 어느 단계에선가 불행한 상태를 선택했어.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그런 것도, 불행한 상황에 처해서 그런 것도 아닐세. 불행한 상태를
자신에게 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네에게 그래야만 할 마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스스로 불행한 상태를 택한 것일까? 그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나는 모르겠네. 아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밝혀지겠지. 선생님은 저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따위 철학을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정리한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은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철학자를 노려보았다. 이토록 불행한 삶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그것이 내게 선이 없었다고, 뭐 이런 황당한 논리가 다 있나? 왜 이렇게까지 나를 우롱하는 걸까?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반드시 논파해 주리라. 내 발밑에 무릎 꿇게 하겠어. 청년의 얼굴이 점점 붉게 물려. 계속 이어서 이렇게 좋은 거 같아요. 맥락이 계속 이어지니까 철학자. 내가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네. 안게 이대로라면 대화가 어긋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여기서 간단히 논의의 기본이 되는 부분, 즉 아들러 심리학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넘어가겠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자네는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런 성격이나 기질을 생활 양식이라는 말로 설명하네. 생활 양식이요? 그래, 삶에 대한 사고나 행동의 경향을 가리키지. 사고나 행동의 경향이라고요? 그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의미 부여 방식을 집약시킨 개념이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하게. 좁게는 성격에서부터 넓게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인생관까지 포함하는 말일세. 세계관이라면? 가령 나는 비관적인 성격이야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네. 그것을 나는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 라고 바꿔서 생각해보자는 걸세. 문제가 자신이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있다고 보는 거지. 성격이란 말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있지만 세계관이라는 변형시키는 것도 가능할 세계관이라면 변형시킬 것도 가능할 테니까 말이야. 어려운데요. 생활 양식이란 삶의 태도와 비슷한 말인가요?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생을 사는 방식이라고 할까? 자네는 기질이나 성격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생활 양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네. 스스로 선택한다고요? 그래, 자네는 자네의 생활 양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세. 요컨대 제가 불행한 상태뿐 아니라 이런 고인 성격까지도 직접 택했다고요? 물론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 의견에 어울리는데? 무리가 있어요. 제가 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이런 성격이 형성된 상태였어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요.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성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니 인간이 로봇도 아니고. 물론 의식적으로 이런 나를 선택한 것은 아닐세. 맨 처음 선택은 무의식적이었을지도 몰라. 게다가 선택하는 데에는 자네가 여러 번 말한 외적 요인, 즉 인종과 국적, 문화, 가정 환경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에도 이런 나를 선택한 것은 자네일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언제 선택했다는 건가요? 대략 10살 전후라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견해이지. 그럼 100보 양보해서, 아니 200보 양보해서 10살이던 내가 무의식 중에 그 생활 양식인지를 뭔지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대체 그게 어떻다는 거죠? 성격이든 기질이든 생활 양식이든 저는 이미 이런 나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네. 만약 생활 양식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 테지. 다시 선택한다고요?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생활 양식이 뭔지 몰랐을 거야. 어쩌면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조차 몰랐을 테고. 물론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 지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 전부 내가 택하진 않았으니까. 게다가 그것들은 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불만도 있을 테고, 다른 사람을 보고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하며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네. 문제는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에 있네. 자네는 지금 여기에서 생활 양식을 알게 됐어.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네 책임이야. 여태까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도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자네 판단에 달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그 생활 양식을 택했으니 당장 다시 선택해 라고 한들 그 자리에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니, 자네는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언제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변할 수 있어. 자네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네. 그렇구만. 도대체 왜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선택한다네. 지금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지. 자네는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 지금 당장 변하고 싶다고, 심지어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소연했네. 그럼에도 왜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네가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결심해왔기 때문이지. 아니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네요. 저는 변하고 싶어요. 이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심입니다. 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겠어요? 조금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긴 해도 지금의 생활 양식이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니까. 이대로의 나로 살아간다면 눈앞에 닥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어. 비유하자면 오래 탄 차를 운전하는 상태인 거네. 오래 탄 차를 운전하는 상태인 거네. 다소 덜거덕거려도 차의 상태를 고려해가며 몰면 되지. 하지만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 새로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눈앞의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 더 힘들고 더 불행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즉, 인간은 이런저런 불만이 있더라도 이대로의 나로 사는 편이 편하고 안심되는 거지. 변하고는 싶지만 변하는 것이 두렵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 자네는 후자를 택할 테지. 방금 또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읽으면 넘어가십니까? 납득이 됩니까? 뭔가 좀 어떻습니까? 납득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득은 되는 것 같아요. 설득은 됩니까? 예, 좀 꽤 힘이 나고. 힘이 나요? 네, 예. 어떤 면에서요? 뭐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래를 바꿀 수 나 바꿨잖아. 소리 안 지르는 거 애들한테. 그래요. 그 사람한테 항상 중요한 데 여기 용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의지입니다. 응? 의지. 의지? 예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틀에서 보면 우리 의지가 작동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생활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어떤 형식 틀에 맞추어져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극단적인 변화의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는 많지 않죠. 많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이들 키울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자기의 모습 같은 것들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면
사람은 언제나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마 사람일 거죠. 다른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모습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용기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강한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가 작동돼야 됩니다. 한 구절 더 읽을 수 있겠죠? 오늘 첫 번째 단락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나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지금 여기, 지금부터 내 걷는 발걸음에 따라서, 그죠? 네. 이제 청년 약간 차분해졌어요, 갑자기. 행복해질 용기라. 설명이 더 필요한가?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왠지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세계는 단순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복잡해 보이는 것은 나의 주관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인생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프로이트의 원리론이 아닌 목적론에 입각해서 살아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트라우마를 부정해라.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떠밀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라고요. 그랬지. 나아가 목적론의 대전제로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늘 스스로 생활 양식을 선택한다면서. 그래.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화를 낼 데가 없네. 화내지 마.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할 용기가 부족했다. 즉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것이다. 말한 것 중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습니까? 없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군요. 이 부분은 아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아, 그랬지. 자네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뭘까? 바로 지금의 생활 양식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걸세. 이를테면 방금 전에 자네는 만약 Y처럼 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했네. 그런 식으로 만약 뭐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능성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네는 변하지 않을 핑계로 만약 Y처럼 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한 거니까. 변하지 않을 핑계라고요? 내가 아는 젊은 친구 중에 소설가를 꿈꾸면서도 동시 글을 한 줄도 쓰지 못하는 이가 있네. 그의 말에 따르면 일하느라 바빠서 소설 쓸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 원고를 완성하지 못해서 문학상에 응모할 여력도 없다는 거야. 과연 그럴까? 사실은 응모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은 거라네. 남의 평가를 받고 싶지도 않고 더욱이 졸작을 써서 냈다가 낙선하는 현실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지.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환경만 허락된다면 쓸 수 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살고 싶은 걸세. 아마 그는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젊지 않으니까 혹은 가정이 있어서 라는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하겠지. 저는 그 친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문학상에 응모했다가 떨어지면 좀 어떤가? 그걸 계기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어쨌거나 시도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네. 지금의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거야. 시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 꿈이 깨질지도 모르잖아요. 뭐 어떤가? 단순한 과제, 해야 할 일을 앞두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리저리 찾는 게 더 고달픈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소설가를 꿈꾸는 내 친구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일세. 전 너무 이해 가는데 반대적인 걸 읽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연기해야지. 잔인해요. 잔인해요.
잔인해요. 선생님의 철학은 너무 잔인합니다. 확실히 극약 처방일지 모르지. 극약 처방이고 말고요. 하지만 세계와 자신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지. 여기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길 바라네. 자네는 자네인 채로 그저 생활 양식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걸세. 잔인할지는 모르지만 간단하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잔인하다고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아. 환경도 관계없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고 네가 불행한 것도 다 네 탓이야 하는 것 같아서 단죄당하는 느낌이라고요. 아니, 자네를 탓하는 게 아닐세. 오히려 아들러의 목적으로는 지금까지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자네라고 말했세. 내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그래, 과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지론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납득되지 않는 부분, 반론하고 싶은 부분이 아직도 잔뜩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번쯤 생각해볼 가치는 있다고 여깁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더 배우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밤은 이쯤에서 물러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뵈어도 될까요? 안 그러면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요. 좋네. 혼자서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겠지. 나는 늘 이 방에 있으니 자네만 괜찮다면 언제든 찾아오게. 덕분에 즐거웠네. 고마워. 다시 의견을 나눠보세.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오늘 토론이 격해지면서 다소 말을 안 역시 착해. 역시 착해. 네, 다소 내가 했는데 다소 말을 한다.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말게.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길 바라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격이 없이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눈다네. 본디 그것이 대화의 참모습일지도 몰라.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요. 완전 콕 몰입돼요. 청룡영화제 나가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제 양쪽에 두 분이네. 이게 받아들여주면 정말 지금까지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온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목적, 미래가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을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자신 안에 있는 과거 또는 생활 양식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거 굉장히 또 쇼킹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뒷부분도 어떻게 보면 앞에하고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인데 좀 확장되는 저는 두 번째 항목의 제목을 볼 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나일 수도 있는데 내가 바라보나 내가 해석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넣어줬습니다. 원래는 첫 장을 저번 주에 나갔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네요, 그죠? 이렇게 재밌어서 구애받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외국에 시간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씩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우리 전통적인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학습이 아닌 거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완성하는 과정이 공부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몇 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좋은
이제부터는 제가 말하는 걸좀 불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농담하면 안 되겠네. 네네. 부담이 되고 봐. 농담하면 안 되겠네.